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죠? 계속해서 제인 에어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재밌게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따뜻한 저에게 힘이 되는 그런 댓글들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지금 제인 에어를 계속해서 연재해드리고 있는데 댓글이 달리는 걸 보면 어떤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제 채널을 알게 되시고 N 시리즈를 정말 아직까지도 많이들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이 N 시리즈로 저의 채널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지금도 보니까 구독자 수보다도 그 N 시리즈는 정말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왜 듣고만 가시죠? 네, 농담이고 사실 저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독자 수보다도 제가 조회수에 좀 집착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면 정말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 그 N 시리즈를 통해서 제 채널을 알게 되시고, 뭐, 알프스 소녀 하이디 등등 여러 가지 제가 올려놓은 많은 영상들을 이제 하나하나 차례차례 정주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들으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저랑 비슷한 취향을 가진 그런 분들이실 거기 때문에 이 남겨주시는 글들도 와, 정말 저는 다들 소설가이신 줄 알았어요. 시인이자 소설가이자 아티스트 같으세요. 댓글도 어쩜 그렇게 루시모드 몽고메리가 쓴 것처럼, 그리고 샬롯 브론테가 쓴 것처럼 너무나 따뜻하고 몽글몽글하고 감성적이고 정말 그 느끼신 바를 한 편의 소설처럼 그렇게 저에게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들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느끼시는 감성을 제가 그대로 잘 전달받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언젠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듣고 그냥 가시는 건 쉽지요. 그런데 일부러 굳이 흔적을 남기시는 것, 댓글을 그렇게 길게 꼼꼼하게 정성을 들여서 남겨주시는 거 쉬운 일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댓글들을 보면서 제가 더 기운내서 녹음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이 없더라도 듣고서 저와 함께하는 그 30분, 40분 동안 여러분들이 즐거우셨다면, 그래서 잠을 좀 더 푹 주무시거나 혹은 일상의 어떤 힘듦이나 스트레스 받는 일에서 조금 벗어나셨다면 그 또한 정말 저에게는 기쁜 일입니다. 제가 제 채널을 시작한 이유, 연유 항상 말씀드렸죠. 마음이 힘들거나 몸이 힘드신 분들에게 제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싶어서 시작한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됐다면 저는 그것으로 정말 족합니다. 계속해서 읽어 드릴 텐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5장까지 읽어 드렸습니다. 5장에서는 페어팩스 부인, 말을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이 로체서실에 찾아온 알 수 없는 정체의 사나이, 그 사나이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아무도 모를 때 제인 에어와 카터 의사와 그리고 그 다친 그분, 그리고 이 로체서 씨와 같이 비밀리에 몰래 치유를 해서 새벽같이 그분이 이제 멀리 떠나는, 그리고 그분을 배웅하면서 로체서 씨와 이 제인 에어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알아들을 수 없는 뭔가 미스테리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부분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 6장인데요. 6장의 앞부분은 제가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짧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제인 에어가 그 기숙학교에 가기 전까지 외삼촌이 돌아가시고 외삼촌이 안 계신 외숙모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 외숙모 이름이 리드 부인인데요. 그곳에서 지낼 때 사람 취급을, 식구 취급을 받지 못하죠. 그 집의 첫째 아들에게 굉장히 크게 놀림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외숙모인 리드 부인은 계속해서 제인 에어를 군 식구 취급을 하죠. 거기에서 지낼 때 그 하녀인 메시하고는 조금 사이가 좋았던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인 에어가 이 페어팩스 부인의 방에서 손님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아래층으로 잠깐 내려오시라 라는 전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에 갔는데
한 사내가 상복을 입고 상장을 두른 모자를 들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사내가 저 예전에 제인 아가씨가 이 게이츠헤드에 리드 부인 댁에 계실 때 제가 리드 부인의 마부로 있었고 지금도 제가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 큰 도련님, 그러니까 제인 에어를 굉장히 괴롭혔던 그 외삼촌의 첫째 아들이죠. 그 첫째 도련님도 굉장히 안 좋게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리드 부인 외숙모도 지금 돌아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잠결에 꿈결에 계속 제인 제인 하고 부르셔서 제가 이 리드 부인이, 그러니까 제가 모시고 있는 마님이 안절부절 못하면서 하도 제인을 찾으셔서 제가 마지못해서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제인 에어 아가씨가 준비되시는 대로 내일 아침 저랑 같이 외숙모 댁으로 좀 출발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러 온 거지요. 그래서 제인 에어가 외숙모에게 좋은 기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다 하시니까 오늘 내일 하시는 그 외숙모를 위해서 그럼 제가 출발하겠습니다. 당연히 가서 제가 외숙모를 뵈어야지요. 하는 부분까지 이 앞부분에 굉장히 길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로버트. 준비할게요. 당연히 가봐야죠.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집사람도 아가씨가 거절하지 않으실 거라더군요. 그런데 떠나시기 전에 허락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그래요. 지금 허락을 받아야겠어요. 나는 로버트에게 하인들 방을 가르쳐주고 존 부부에게 로버트를 보살펴달라고 부탁한 뒤 로체서 씨를 찾아 나섰다. 로체서 씨는 아래층 방에 없었다. 뜰에도 마굿간에도 정원에도 없었다. 페어팩스 부인한테 물어보니 잉그럼 양과 당구를 치고 있을 거라고 했다. 나는 서둘러 당구실로 갔다. 당구공이 딱딱 부딪히는 소리와 웅웅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로체서 씨와 잉그럼 양과 이시턴 자매와 그 아가씨들을 좋아하는 청년들이 열심히 당구를 치고 있었다. 한창 재미있게 당구를 치고 있는데 끼어들자니 상당히 용기가 필요했다. 하지만 볼일을 미룰 수도 없어서 잉그럼 양 옆에 서 있는 로체서 씨에게 다가갔다. 내가 다가가자 잉그럼 양이 돌아보더니 거만하게 바라보았다. 마치 눈으로 이 벌레 같은 게 대체 무슨 볼일이 있다는 거지? 라고 말하는 듯 했다. 그리고 내가 나직한 목소리로 로체서 씨 하고 부르자 나한테 나가라고 명령하고 싶어하는 듯한 몸짓을 했다. 그때 잉그럼 양의 모습이 생각난다. 더없이 우아하고 눈길을 확 끄는 모습이었다. 하늘색 얇은 비단옷을 입고 얇게 비치는 파란색 스카프를 머리에 메고 있었다. 무척 활발하게 당구를 치고 있었는데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났어도 그 거만한 표정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다. 저 사람이 당신한테 무슨 볼 일이 있나요? 잉그럼 양이 로체서 씨에게 물었다. 로체서 씨는 저 사람이 누군가 하고 돌아보았다. 로체서 씨는 알 듯 모를 듯한 묘한 표정으로 이상하게 얼굴을 찡그리더니 휴를 던져놓고 나를 따라 나왔다. 로체서 씨는 서재문을 닫고 그 문에 기대면서 말했다. 웬일이여, 제인? 괜찮으시다면 한 2주일 정도 휴가를 주셨으면 합니다. 뭐하러? 어디를 가려고? 병으로 아프신 분이 저를 부르셨어요. 누구 말이오? 어디서 살고 있어? 게이츠헤드예요. 게이츠헤드? 160km나 떨어진 곳이지 않소? 그렇게 멀리서 사람을 부르러 보내다니. 대체 누구요? 리드라는 분입니다. 리드 부인이에요. 게이츠헤드의 리드. 치안 판사 가운데 게이츠헤드의 리드라는 분이 있었지. 그분의 미망인이에요. 그 부인이 당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오? 어떻게 알고 있어? 리드 씨가 제 외삼촌이에요. 우리 어머니의 오빠죠. 외삼촌이라니. 그런 말은 한 번도 안 했지 않소? 친척이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았소? 저를 친척으로 인정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리드 외삼촌은 돌아가셨고 그분 아내는 저를 쫓아냈죠. 왜지? 저는 가난하고 집만 되는 데다 부인이 저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리드 씨한테는 자식들이 있지 않았어. 틀림없이 사촌들이 있을 텐데. 조지 린경이 어제 게이츠에 대해 리드라는 사람 이야기를 했어. 런던에서도 못 말리는 망나니 가운데 하나라더군. 그리고 잉그럼 경은 게이츠헤드의 조지아나 리드라는 아가씨 이야기를 했는데 한두 해 전에 런던 사교계에서 미인으로 이름을 날렸다더군. 존 리드는 죽었어요. 자기 자신을 망치고 집안도 거의 망쳐놓고 자살을 했나 봐요. 그 어머니가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뇌졸중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무슨 도움이 되겠소? 쓸데없는 소리요, 제인. 어쩌면 도착하기도 전에 죽을지도 모르는 늙은이를 만나려고 160km나 달려가다니. 나라면 그런 일은 생각도 하지 않을 거요. 게다가 그 부인은 당신을 쫓아냈다면서. 네. 하지만 그건 옛날 일이에요.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죠. 지금은 부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두고두고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오래 있을 거요? 되도록 빨리 돌아올게요. 딱 한 주만 있겠다고 약속해요. 약속을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돌아와요. 어떤 구실로 설득해도 리드 부인과 같이 살자는데 넘어가진 않겠지? 그럼요. 일이 다 끝나면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그럼 누구랑 같이 가오? 설마 그 먼 곳까지 혼자 가는 건 아니겠지? 그럼요. 마차를 보내주셨어요. 마부는 믿을 만한 사람이요? 네. 그 집에서 10년이나 있었던 사람이에요. 로체서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언제 떠날 거요? 내일 아침 일찍이요. 그럼 돈이 있어야겠군. 돈 한 푼 없이 여행할 수는 없으니까. 아마 돈이 별로 없을 텐데 아직 월급을 안 주었으니. 대체 얼마나 있어, 제인? 로체서 씨가 웃으면서 물었다. 나는 지갑을 꺼냈는데 정말 몇 푼 없었다. 5실링입니다. 로체서 씨는 지갑을 받아들고 손바닥에다 쏟아보더니 돈이 적은 게 기쁜 듯이 쿡쿡 웃었다. 곧 자기 지갑을 꺼냈다. 여기 있어. 로체서 씨가 지폐 한 장을 건네주며 말했다. 그것은 50파운드짜리 지폐였는데 나한테 줄 봉급은 15파운드였다. 나는 거슬러 줄 돈이 없다고 했다. 거스름돈은 필요 없소. 당신도 알지 않소? 월급이니까 받아요. 나는 정해진 급료 이상은 받지 않겠다고 했다. 로체서 씨는 얼굴을 찌푸리더니 뭔가 생각난 듯 말했다. 그렇지. 그래. 지금 다 주지 않는 게 좋겠어. 50파운드가 있으면 당신은 한 석 달 동안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라. 10파운드 주겠소. 충분하지 않소? 네, 충분해요. 하지만 주실 돈이 5파운드 더 남았어요. 그럼 받으러 돌아와요. 당신의 40파운드는 내가 맡아두고 있을 테니. 로체서 씨, 기회가 닿은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다. 궁금하군. 지난번에 곧 결혼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소. 그런데 왜? 그럼 아들은 학교에 보내야 해요. 꼭 그래야 한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내 신부의 앞길에서 치우란 말이지. 안 그러면 신부가 그 아이를 짓밟고 지나갈지도 모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오. 당신 말대로 아들은 학교에 보내야겠소. 그리고 당신은 당연히 곧바로 떠나버리겠지. 그러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겠지요. 물론 그렇겠지. 로체서 씨는 괴상하면서도 우스꽝스럽게 얼굴을 찌푸리면서 콧소리가 섞인 목소리로 크게 말했다. 그러고는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리드 부인이나 그 딸들에게 취직을 시켜달라고 부탁하겠지. 아니요, 그런 부탁을 할 정도로 친하지 않아요. 광고를 낼 거예요. 로체서 씨가 화를 내며 말했다.
피라미드도 걸어 올라가 보시오. 마음대로 광고를 내보라고. 10파운드가 아니라 1파운드만 줄 걸 그랬소. 9파운드 돌려줘요. 쓸 데가 있어. 나는 지갑을 뒤로 숨기며 말했다. 저도 쓸 데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돈은 내드릴 수 없어요. 구두쇠 같으니. 부탁하는데도 거절하다니. 그럼 5파운드만 줘요. 5실링도 안 돼요. 5페니도 안 되고요. 돈을 보여주기만이라도 해요. 안 돼요. 믿을 수 없습니다. 제인, 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시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약속하죠. 광고를 내지 마시오. 가정교사 찾는 일은 나한테 맡겨주시오. 때가 되면 자리를 찾아줄 테니. 새 신부가 들어오기 전에 저와 아들이 무사히 이 집을 떠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다면 저도 기꺼이 약속할게요. 좋소. 아주 좋아. 맹세하지. 그럼 내일 떠날 거요? 네, 아침 일찍이요. 저녁 먹고 나서 응접실로 내려와 주겠소? 안 돼요. 여행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당신과 나는 잠시 작별을 해야 하는 거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작별 인사를 어떻게 하지? 가르쳐줘요. 난 모르겠소. 안녕이라고 인사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럼 인사해봐요. 로체스터 씨, 당분간 안녕히 계세요. 나는 뭐라고 해야 하지? 똑같이 말씀하셔도 돼요. 에어양. 당분간 안녕히. 이게 끝인가? 네, 너무 인색하고 무뚝뚝하고 야박한 것 같소. 좀 달랐으면 좋겠어. 그런 인사에 뭔가 덧붙이는 건 말이야. 이를테면 악수를 한다든가. 아니, 그걸로도 모자라. 그런데 제인, 당신은 그냥 안녕히라는 인사만 하겠다는 거지? 그걸로도 충분해요.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많은 말 못지않게 호의를 전해주는 법이죠. 그럴듯하군. 하지만 밋밋하고 냉정하단 말이야. 안녕이라니.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대체 언제까지 저 문에 기대고 서 계시려는 걸까? 빨리 짐을 싸야 될 텐데. 마침 저녁 식사 종이 울리자 로체스터 씨는 말 한마디 없이 휙 가버렸다. 그날은 더 이상 로체스터 씨를 보지 못했고 이튿날 로체스터 씨가 일어나기 전에 나는 떠났다. 제이는 빨리 가서 짐을 싸야 되는데 이 헤어짐이 너무나 아쉽고 뭔가가 부족한 것 같다고 느끼는 이 은근 또 자상하고 따뜻하고 감성적이고 사랑이 너무나 많은 로체스터 씨가 이 문에 기대 서서 계속 이 제인 에어를 보내주지 않으니까 아마 제인 에어는 언제까지 나 이렇게 붙잡아 두실 거지? 나 빨리 가서 짐 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제인 에어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보니까 이 순간을 보니까 제인 에어 혼자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이 시간 시간 속에서도 어쩌면 로체스터 씨가 훨씬 더 많이 제인 에어를 사랑하고 열렬히 원하고 계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의 그 현실적인 사정 때문에 그 마음을 100%다 온전하게 제인 에어에게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순간순간 표현하고 계시는 로체스터 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게이츠헤드에 도착한 제인 에어 이야기가 나오고요. 하녀 베시가 작은 거실에 가보세요. 거기 아가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자랐던 아가씨들과 인사도 하고 그리고 리드 부인과의 만남도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리드 부인을 떠날 때, 이 집을 떠날 때는 비통한 마음과 증오를 품고 있었지만 돌아온 지금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해 연민이 느껴지고 상처를 다 잊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이좋게 손을 맞잡고 싶다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그래서 그 아파서 누워있는 리드 외숙모를 보면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 서로가
왜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그러니까 내 식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남편도 밉고 또 남편의 그 죽은 누이가, 그러니까 제이네의 엄마지요. 남편의 하나뿐인 그 죽은 누이가 자신의 집에 이렇게 군 식구를, 아이를 이렇게 딸려 보낸 것이 굉장히 마땅치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 자녀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뭐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긴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냥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리드 부인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제인 에어의 넓고 풍성한 그런 마음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 7장 바로 또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로체스터 씨한테서 받은 휴가는 일주일 동안이었지만 한 달이나 지나서야 게이츠 애들을 떠날 수 있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바로 떠나고 싶었지만 조지아나가 런던에 갈 때까지 같이 있어달라고 졸랐다. 리드 부인은 돌아가셨고 그 장례식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지아나는 이 외숙모의 첫째 딸일 거예요, 아마. 첫째 딸인가 둘째 딸인가? 근데 뭐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어서 어쨌든 딸이 조지아나하고 엘리자 이렇게 있는데 그 두 자매들이 제이네한테 좀만 더 있어줘라고 해서 좀 이 휴가가 길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지아나는 엘리자와 단둘이 있는 것이 무섭다고 했다. 자기가 낙담해도 언니는 동정해주지 않고 두려워해도 격려해주지 않고 출발 준비도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조지아나가 나약해서 겁을 먹거나 자기 생각만 하면서 한탄을 늘어놓는 것을 꾹 참으며 최선을 다해 옷을 바느질해주고 짐을 싸주었다. 내가 일하는 동안 조지아나는 빈둥거렸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너랑 계속 같이 살아야 한다면 우리 관계는 이렇지 않을걸. 나는 고분고분하게 참고 견디지 않을 거야. 네가 할 일은 스스로 하게 하고 하지 않겠다고 뻗대도 대신 해주지 않아. 또 불평거리도 못 되는 것들을 주저주저 늘어놓는 것도 못하게 할 거야. 어차피 곧 헤어질 사이인데다 네가 상을 당했기 때문에 고분고분 참아주는 거야. 드디어 조지아나가 떠났다. 그런데 이번에는 엘리자가 한 주만 더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다. 자기는 계획한 일을 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엘리자는 곧 모르는 곳으로 떠날 예정이었다. 어느 날 아침 엘리자는 나한테 떠나도 좋다고 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분별 있게 일을 처리하고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 너 같은 사람과 함께 사는 건 조지아나 같은 사람과 사는 것하고는 상당히 다르더라. 너는 인생에서 제 역할을 하고 누구한테도 짐을 지우지 않지. 그러고는 이어서 말했다. 나는 내일 유럽으로 떠나. 너는 수녀원이라고 하겠지만 아무튼 릴 근처의 수도원에서 지낼 거야. 거기라면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살 수 있겠지. 당분간 로마 카톨릭 교리를 깊이 공부하고 교리 체계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꼼꼼히 연구하는 데만 전념할 거야. 예상대로 카톨릭 교리 체계가 만물의 행위를 바르고 질서 있게 만드는데 가장 적합한 체계라면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의를 받아들이고 수녀가 될 수 있어. 나는 이 결심에 놀라지도 않았고 말릴 생각도 없었다. 나는 생각했다. 아마 너한테 딱 맞을 거야. 부디 너한테 좋은 일이 되기를. 헤어질 때 엘리자가 말했다. 잘 가, 사촌 제이네요. 행복하길 빌게. 넌 분별이 있는 사람이야. 이에 나도 말했다. 너도 분별이 없진 않아, 엘리자. 하지만 네가 가진 것은 1년만 지나면 프랑스 수도원의 담장 안에 갇히겠지. 하지만 그건 내 일도 아니고 너한테는 맞는 일이니까 별로 걱정 안 해. 맞는 말이야. 엘리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말을 나누고 우리는 각자의 길로 떠났다. 집을 오래 떠나 있었든 잠깐 떠나 있었든 나는 집에 돌아가는 기분이 어떤지 알지 못했다. 그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 멀리까지 산책하고 게이츠헤드로 돌아가서 추워 보이거나 침울해 보인다고 꾸중을 듣는 기분은 어땠는지, 또 로우드 학교 시절 교회에 갔다가 돌아올 때 푸짐한 음식과 활활 타는 난로불 생각이 간절한데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기분이 어땠는지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별로 즐겁지도 않고 애타게 기다려지지도 않았다. 어느 한 지점으로 다가갈수록 나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자석 따위는 없었다. 하지만 손필드로 돌아갈 때는 기분이 어떨지 두고 봐야 했다. 여행은 지루했다. 몹시 지루했다. 하루에 80km를 달리고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또 80km를 달렸다. 처음 12시간 동안 리드 부인의 마지막 모습이 생각났다. 몹시 초췌하고 헬쓱해진 얼굴이 떠오르고 이상하게 변한 목소리가 들렸다. 장례식 날과 관과 영구차와 검은 옷을 입은 소작인과 하인들의 행렬, 그동안 거의 보이지 않던 친척들, 입을 쩍 벌린 지하 납골당과 고요한 교회와 엄숙한 예배가 생각났다. 그리고 엘리자와 조지아나가 생각났다. 이제 한 사람은 무도회장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한 몸에 받고 한 사람은 수녀원의 독방에 있었다. 나는 두 사람의 성격과 개성 있는 특징들을 깊이 생각하고 분석해 보았다. 저녁이 되어 어느 큰 도시에 도착하자 이런 생각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밤이 되니 생각은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갔다. 여관 침대에 누워 나는 지난 일 대신 앞일을 생각했다. 나는 손필드로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 얼마나 머무를 수 있을까? 아마 오래는 아닐 것이다. 나는 그렇게 확신했다. 그동안 페어팩스 부인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저택에 머물던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로체스터 씨도 3주 전에 런던으로 떠나서 2주 뒤에나 돌아온다고 했다. 페어팩스 부인은 로체스터 씨가 새 마차를 사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결혼식 준비를 하러 간 것 같다고 했다. 잉그럼 양과 결혼한다는 것이 아직도 낯설게 느껴지지만 누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기가 보기에도 틀림없이 결혼식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부인이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죠. 분명 결혼식이 열릴 거예요. 곧이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질문이 뒤따랐다. 나는 밤새도록 잉그럼 양의 꿈을 꾸었다. 새벽에 꾼 생생한 꿈 속에서 잉그럼 양은 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손필드 저택 대문을 닫고 나에게 다른 길을 가리켰다. 로체스터 씨는 팔짱을 낀 채 잉그럼 양과 나 모두에게 냉소적인 웃음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페어팩스 부인에게 돌아가는 날짜를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 밀코트까지 마차로 마중 나오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저택까지 혼자서 조용히 걸어가고 싶었다. 그래서 6월 저녁 6시에 여행 가방을 여관 마부에게 맡기고 여관을 살며시 빠져나와 손필드로 가는 낯익은 길을 걸었다. 그 길은 들판으로 나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 발길도 뜸했다. 집이 가까워지자 기뻤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한 번은 걸음을 멈추고 이 기쁨이 무엇을 뜻하는지 내 자신에게 물었다. 그러고는 내가 가고 있는 곳은 내 집도 아니고 영원한 휴식처도 아니고 다정한 친구들이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곳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성에게 일깨워 주었다.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페어팩스 부인은 분명 차분하게 웃으면서 맞아줄 테고 아들은 나를 보면 박수를 치고 팔짝팔짝 뛰겠지. 하지만 네가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잖아. 그리고 그분은 널 생각하지 않는 줄 잘 알고 있잖아. 하지만 젊은 만큼 고집스러운 게 또 있을까? 경험이 없는 것만큼 맹목적인 게 또 있을까? 젊음과 무경험은 로체서 씨가 나를 보아주든 그렇지 않든 그분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다고 주장했다.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빨리 가자.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분 곁에 머무를 거야. 며칠, 기껏해야 몇 주만 지나면 그분과 영원히 헤어져야 하니까. 갖고 싶지도 않고 키우고 싶지도 않은 일그러진 고뇌가 떠오르는 것을 애써 억누르고 나는 뛰었다. 이제 목초지 한두 개만 지나고 길을 건너면 저택 대문에 이른다. 산 울타리에는 얼마나 장미가 만발했던지. 하지만 장미를 꺾을 겨를도 없다.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 꽃핀 가지들이 길 위로 늘어져 있는 키 큰 들장미 덤불을 지나간다. 돌로 된 좁은 울타리 계단이 보이고 바로 거기에 로체서 씨가 손에 공책과 연필을 들고 앉아있다. 뭔가 쓰고 있다. 분명 유령은 아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산란하기 그지없다. 한순간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다. 왜 그럴까? 로체서 씨를 보면 이렇게 떨릴 줄 몰랐다. 목소리도 안 나오고 몸도 그대로 굳어버릴 줄 몰랐다.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바로 돌아가리라. 바보같이 굴 필요 없다. 다른 길로 집에 가면 된다. 하지만 그런 길을 20개나 알고 있다 해도 소용이 없었다. 로체서 씨가 나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야, 로체서 씨는 이렇게 소리치며 공책과 연필을 치운다. 드디어 왔군. 이리 와봐요. 나는 당연히 그리로 갈 것이다. 어떤 모습으로 다가갈지는 모른다. 잠깐만요. 커피 한 잔. 제가 좀 더 로체스터 씨의 목소리에 사랑과 애정을 듬뿍 담아서 거칠고 투박하지만 정말 따뜻한 그런 남자분의 음성을 좀 이렇게 연출하고 싶은데 아까 이야 하는 거 뭔가 너무 무슨 날라리 깡패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체스터 씨가 밖에 나와서 스케치를 하다가 공책과 연필을 들고 무언가를 끄적이다가 너무나 사랑하는, 너무나 기다리는, 너무나 열망하는 그 제인 에어를 만난 거죠.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래서 그 이야하는 그 감탄에 맞지 않는 그 목소리를 낸 건데, 이야, 드디어 왔군. 이리 와봐요. 이런 음성이었을까요? 제가 이 남자분의 목소리를 낼 때, 예전에 그 길버트 때도 그랬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저 지금 이 제인 에어의 이 떨리는, 몸이 굳었다, 움직이지 못했다, 목소리도 안 나왔다, 이 부분 읽을 때 이렇게 제가 손을 이렇게 막 모으면서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제가 읽었습니다. 정말 우리 제인 에어가 온 몸이 굳어버리고 순간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그 마음이 뭔지 너무나 알 것 같아요. 이 상대방이 나를 보았을 때,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뭔지 아시죠? 제 채널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미 대부분 결혼을 하셨거나 가정을 이미 갖고 계신 사랑에 빠져본 그 찌릿한 전율과 내 몸이 완전히 마비되고 움직일 수 없는 그 상대방이 내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내 행동을 보고 있을 때 그 시선이 느껴지지만 내가 떠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침착한 것 같이 연기하는 그 느낌, 그걸 느끼신 지가 이미 너무 오래되신 분들일 것 같아서 저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제가 말하면서 좀 웃음이 나네요. 우리가 이미 너무 오랫동안 까먹고 있었던 잃어버린 지 오래인 감각이지만 우리 그 감각 뭔지 알잖아요.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걸 상상하니까 제가 막 다 설레고 제가 막 굉장히 이 전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쵸? 그 감각을 좀 생각하시면 아마 들으시면서 제인 에어의 이 감정에 더 깊이 이입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는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어떻게든 침착해 보이려고 애쓰고 무엇보다도 내 의지에 반항해서 감추고 싶은 것이 표정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기를 쓴다. 마침 베일을 쓰고 있는 덕분에 그런대로 적당히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정말 제인이요? 밀코트에서 걸어왔나 보군. 그래, 당신다운 장난이야. 평범한 사람처럼 마차를 불러서 덜커덩거리며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꿈이나 그림자처럼 황혼과 함께 살그머니 집 근처로 숨어드는 거지. 지난 한 달 동안 대체 뭘 하고 있었소? 외숙모랑 같이 있었는데 이제는 돌아가셨어요. 과연 제인다운 대답이군. 수호천사여, 저를 지켜주소서. 저 아가씨는 죽은 자들이 머무는 저 세상에서 왔어. 그러고는 여기 땅거미 속에서 나와 단둘이 만나면 저런 말을 하는 거야. 꼬마 요정이여, 내가 용기가 있다면 당신이 진짜인지 그림자인지 만져볼 텐데. 하지만 차라리 늪지에서 푸른 도깨비 불을 잡겠다고 하는 게 낫겠지. 로체서 씨는 한순간 말을 멈추었다가 덧붙였다. 이 게으름뱅이, 꼬박 한 달이나 내 곁을 떠나 있다니. 분명히 나 같은 건 까맣게 잊어버렸겠지. 주인을 다시 만나면 즐거우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곧 더 이상 그분 밑에서 일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두렵고 내가 그분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에 슬퍼지긴 하지만 말이다. 로체서 씨는 언제나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능력을 한껏 갖고 있어서 나처럼 길 잃은 새한테는 그분이 뿌려주는 부스럭이라도 진수성찬이나 마찬가지였다. 로체서 씨의 마지막 말은 기분이 좋았다. 마치 내가 로체서 씨를 잊고 있었는지 아닌지가 로체서 씨한테 중요하다는 말 같았다. 게다가 로체서 씨는 손필들을 두고 나의 집인 것처럼 말했다. 정말로 내 집이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도 정말 꼭 연기하면서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내가 그 책의 주인공,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정말 더 깊게 그 감정과 그 상황을 느끼고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와, 너무 재밌고, 그리고 제인 에어가 지금 얼마나 로체서 씨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떨려 하는지, 곧 헤어질 거지만, 그리고 곧 잉그럼 양과 결혼을 할 거지만, 내 눈앞에 있는 그 로체서 씨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은지가 저는 정말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오랜만에 좀 이렇게 티푸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은 그동안도 제가 혼자 있는 시간에 뭐 치즈케이크니 뭐 이것저것 디저트와 차를 준비해서 마시고 했었는데 제가 요즘에 바쁘고 그냥 시간이 될 때마다 틈날 때마다 제가 그냥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찻자리를 준비하고 영상을 업로드할 그런 짬이 안 났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어지럽게 맨날 퍼즐이 이렇게 배경이고 하면 여기가 지금 제 책상인데요. 저희 딸이 지금 퍼즐을 맞추고 있습니다. 퍼즐에 꽂혀서 지금 1000피스 퍼즐을 거의 지금 4박스? 5박스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맞추고 나면 또 우르르 쏟고 또 다른 거 사서 계속해서 지금 다른 버전을 계속해서 사서 맞추고 있는데 자기 책상에다가 이렇게 뻗쳐놓을 수가 없으니까 제 책상에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다 맞출 때까지는 계속 요 배경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퍼즐을 지금 맞추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 저는 제 공부를 해야 되거나 뭐 수업을 듣거나 해야 되면 조심스럽게 요 위에다가 책을 올리고 수업을 듣거나 제 공부를 합니다.
네, 굉장히 어렵죠, 상황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제가 자격증을